분류제 파트는 이제 중요합니다. 인상정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직위분류제란 파트는요 정말 중요한 파트예요. 인상정 파트는 이제 좀 약간 중요도가 좀 눈에 띄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봤던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실적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적주의, 지역공무원제,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계급제, 직위분류제, 이렇게 파트가 공직구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좀 정리해야 되고요. 암기할상도 좀 있고 내용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용어를 좀 많이 익히세요. 기본적으로 꼭 봐야 될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이제 계급제가 뭐냐, 그 다음 직위분류제가 뭐냐, 이것부터는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공직을 분류한 방법에서요, 사람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또 하나는요, 사람이 아니고 직무, 일을 중심으로 볼까, 이 두 가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계급제라는 것은요, 사람을 중심으로 분류한 방식이고요, 사람과 신분입니다. 사람과 신분. 그 다음에 직위분류제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중심으로, 직무를 중심으로 분류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계급제하에서 나오는 것이 계급이라는 것이고요, 계급이고, 직위분류제에서 나오는 용어가 직급이라고 불러요. 직급이란 말과 직위란 말이 있어요. 직급, 직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용어가 좀 다른 용어입니다. 현재 우리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병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어요. 같이 쓰고 있고, 계급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계급 이 파트예요. 1급, 2급 이 파트예요. 그래서 1급에서부터 쭉 내려갔고요. 4급, 5급, 6급. 현재 공무원 중에서 가장 인사적체가 심한 파트가요, 이쪽 파트예요. 4, 5, 6급이에요. 인사적체. 승진이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무원은 우리 이제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아리형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위에는 작다. 여기서 이제 늘어났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적체가 심한 파트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9급으로 입사하면요, 자 4급을 서기관에 부르고요,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4급을 서기관 이렇게 부르고, 5급을 사무관이라 부르고, 6급을 주사, 8급을 서기 이렇게 부르고, 9급은 서기보 이렇게 들어가죠. 서기보. 그러니까 서기보로 입사하면은 2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서기 올라가요.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 조직에 들어가면은 서기보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뭐 있을 수가 없죠. 뭐 입사하고 바로 금방 올라가니까. 서기보에서 서기가 되고요. 서기에서 다시 이제 주사보로 올라가요. 요 시기가, 그러니까 9급에서 8급 빨리 가는데 8급 7급 올라가는 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3년이지만은 사실 3년 더 걸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뭐 그냥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왜 안 올라가냐면은 법정 기간은 단축이 될 수 있어요. 법정 기간 단축이 되지만 중요한 건 뭐가 없다?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직위가 뭐냐면 보직이에요. 보직이 돼요. 자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리가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자리가 없으면은 그냥 승진만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중앙부서에서는 4급의 서기관에 보호하는 직위가 과장입니다. 과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대부분 다가 사무관이 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에 뭐 과장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장 위에 있는 자리는 국장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요 위가 국장이 되겠죠? 국장,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국 이런 식이에요. 주민생활국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다시 밑으로 들어가면 과가 이제 여러 과가 나와요. 과가 있고요. 뭐 이렇게 산업도 있고, 안전도 있고, 뭐 여러 형태가 있어요. 생활도 있고, 복지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럼 과 밑에 단위가 6급에서 있는 게 실무적은 계장이라고 불러요. 법적으로는 계장이란 말이 없고, 법적으로는 뭐죠? 담당이라고 부른다 했었죠. 조직내에서 잠깐 언급했죠, 이거. 그래서 법적으로는 담당이라고 불러요. 담당, 계장이에요. 근데 계장 담당이 있는데, 계장이라는 것은 숫자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가 있잖아요. 이 과가 있으면은 이 과에 과장이 있고 옆에 이제 계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가까이 계에 보면 계장의 숫자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진을 한다는 얘기는 이 자리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승진만 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7급부터 이제 승진이 이제 슬슬 적체가 돼가고 6급에서 꽉 막혀버려, 이게. 그러려면 이제 승진하려면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죠?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겠죠. 업무적인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죠? 아니면 또 정치를 잘하거나. 그렇지만 정치만 갖고 안 돼요. 중요한 게 뭐냐? 업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업무 능력이 없으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업무 능력이 있으려면 뭐냐? 전문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또 약간 넓게 보는 시야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공무원 생활은 두 개 중에 하나죠. 편하게 오래 갈 것이냐, 또는 좀 승진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 두 가지죠. 선택의 문제죠. 선택의 문제인데, 승진 아예 포기하고 공무원 들어가면요, 이 세상에 이보다 좋은 자리 없어요. 공무원 정말 좋아요, 이게. 이렇게 이제 아주 갈로로 제껴 놓은 사람도 있어요. 제하고는 뭐 말하지 마라. 그럼 이 친구는 공무원 들어가도요, 인사이동 할 때마다 뭐냐면 차이는 거예요. 차이 갖고 있잖아. 서로 안 데려가려고 한 거야. 내가 과장인데 저쪽에 고문관이 몇 분 계셔. 그럼 내가 모시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저리 굴고 저리 굴러갖고 이제 저쪽은 멀리 변방 가는 수밖에 없어요. 변방에 가갖고 좀 거기서 열심히 뛰어라, 이런 얘기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개입을 했을 때 성공과 실패 확률이 반반이거든요. 자, 시장이나 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어느 쪽에 내가 노골적으로 지지를 했어. 근데 그분이 당첨된대.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끝장이에요, 끝장. 그래서 내가 밀었던 분은 안 되고 이제 다른 분이 들어왔어. 다 알거든요. 들어오기 전에 다 알아, 이미. 누구누구 어느 쪽에 기울었다. 그 다음은 끝장이죠. 그렇지만 공무원은 좋은 게 어때요? 쫓아내진 않는다. 대신에 이제 가서 풀 뽑기 해야지. 열심히 풀 뽑아야지. 언제까지? 4년간. 그분 나가실 때까지. 근데 그분이 재선에 또 됐어. 그럼 기나 긴 시간 이제 내가 어둠 속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웬만한 개입 안 하는 게 좋다는 게 이게 불편부당입니다. 다음에 정책적으로 얘기할 텐데요. 공무원이 불편부당은 현실적으로 필요해요.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때요? 불개입이 제일 좋습니다. 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냐면 이거는요, 보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장은 보직이야. 이 보직이 있는데 이 보직에서 해임됐어. 뭐 비리로 인해서 보직이 해임됐어. 보직이 해임돼 잘리지 않고 보직만 해임됐어. 이걸 뭐라 표현할까요? 직위 해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직위 해제. 직위 해제 당했다, 이런 말은 어때요? 보직에서 해임됐다라는 얘기예요. 보직에 해임돼도 이 사람은 어때요? 신분은 남아 있는 겁니다. 만약 군대로 얘기하면 어때요? 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거야. 그렇지만은 별두개인 소장이라는 계급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 부여한 것입니다. 사람이 부여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현직을 가지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계급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직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럼 뭐야? 무보직 상태 되겠지. 무보직이 되겠지, 그죠?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계급과 직급이라는 개념은 이제 유사성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이렇게 살짝 좀 이해해 두세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주사, 서기 이런 말 원래 이제 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대외적 명칭을 부를 땐 주무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명함에 새길 때는 어때요? 주무관 누구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 이하부터는 명칭을 그냥 단일하게 갖고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당연히 남아있겠죠. 내부적으로 남아있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없앤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자, 지금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계급제, 직위불제라는 개념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좀 이론적으로 떨어갖고 이제 하나씩 봅시다. 두 제도는 역사적인 배경이 달라요. 계급제가 나오게 되는 부분은, 계급제가 나온 것은 농업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나와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계급제의 형태가 나눠지고요. 직위불제는 산업사회적 요소에서 나온 겁니다. 개념 정리할 때요, 계급제는 사람과 신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과 신분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부여한 것입니다. 사람 자체에 대해서 부여한 것입니다. 사람이 1급, 2급이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오늘날 사회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 계급을 자꾸 축소하는 것이 경향입니다. 계급을 축소하는 경향을 가고 있는 건데요. 현재 우리가 9급 공채가 있고 7급 공채가 있고, 그 다음 5급 공채를 부르죠. 옛날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렇게 부르다 지금 5급 공채를 부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좀 안 좋은 표현이에요. 계급을 없애는 시대에 왜 계급을 표현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도. 자, 지금 이제 이 산업사에서는 사람에 부여된 것보다는 일을 중심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걸 직무중심이라고 부르죠. 직무중심이란 말은 다른 말씀 일중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봐야 되나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농업사회, 산업사회 이제 차이점을 이해하면 돼요. 농업사회는 단순한 사회예요. 단순한 사회인데 산업사회는 어떤 사회다? 자, 산업사회 이름 자동적으로 세 가지를 딱 연상하셔야 돼요. 산업사회, 복잡성, 전문성, 능률성이 요구된 사회다. 자동적으로 복잡성, 전문성, 능률성이 요구된 사회다.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조직론부터 계속 봤던 거잖아요. 산업사회에 적합한 것은 어떤 조직이었다? 조직론에서 공부할 때 뭐라고 했다? 관료제를 불렀잖아요. 계층제, 관료제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사회의 어떤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잡성, 전문성이 요구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을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전문행정가, 전문행정가. 이른바 스페셜리스트라고 부르죠. 전문행정가. 반면 농업사회를 배경해서는 어떤 계급제에서는요. 일반 행정가를 요구합니다. 일반 행정가를 요구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도요. 이게 반영되었고요. 여기 뭐죠? 일반 교양을 중심으로 시험 치는 거예요. 이쪽은요. 전문 지식을 중심으로 시험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공채에서 하고 있는 과목은 봐요. 전문성이라고는 많이 약해졌거든요. 원래 우리는 이제 옛날에 공무원 시험이요. 지금 보는 것이 뭐죠? 공통 과목과 전공 과목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전공 과목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언제 한 거냐면 20년 전에. 정확하게 하면 96년도 이전이야. 1996년 이전에 공무원 시험이 지금 보는 국어, 국사, 영어, 그리고 뭐 옛날에 이제 수학이라든지 이런 식이에요. 사회 이렇게 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이 자리에 전공 과목이 대체됐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전공 과목이 96년 행정학이 들어와요. 2002년도인가 3년도부터 행정법이 들어왔어요. 전공 과목 대체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어때요? 다시 옛 방식으로 되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 이렇게 다시 되돌아간 거란 말이게. 시대가 이제 반대로 달리고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인사 배치 문제가 나와. 인사 배치 문제가 있는데 계급제는 먼저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4급이다 또는 5급이다, 6급이다 하면요. 그러면 예컨대 5급이라고 하면은 5급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면, 5급의 계급을 가지고 있다면은 A라는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고 B를 담당할 수도 있고 C를 담당할 수도 있어요. A를 하다가 B를 하고 B를 하다가 C를 하고 C를 하다가 다시 A를 하고. 이게 뭐죠? 로테이션 하는 거. 이거 순환보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순환보직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을 뽑고 배치를 합니다. 사람을 뽑고 배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인사 배치를 할 때요. 수평적 이동이 용이하다 이렇게 써요. 수평적 이동이 용이하다. 수직이 아니고 수평적 이동이에요. 수평적 이동이 용이하다. 또는 인사를 배치할 때 신축성이 있다라고 해요. 누구 입장에서 본다? 자, 이건요. 인사권자 입장에서 볼 것이냐, 밑에 있잖아요. 부하 직원 입장에서 볼까 차이인데, 조직이나 인사행정 역시 마찬가지 시각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본다? 인사권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인사권자 입장에서 한 자리에 결론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 옮겨서 그 자리를 채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배치 신축성이 있고 수평적 이동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건 계급제적 요소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직위분류제로 가면요, 직위분류제는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자, 직위분류제는 공직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기계적 구조처럼 굉장히 어때요? 세부화되는 거예요. 세부화 이렇게 아주 세부화되어 있어요. 세부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업무마다 뭐냐면 전문성이 있단 말이에요. 통계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의료직도 있는 거고요, 전산직도 있고요, 농림직도 있고, 이렇게 여러 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의료 파트에서는 의료 지식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뭐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이때 이 자리가 공석이 됐어요. 공석이 되면은 그럼 다른 부서에서 옮겨야 되잖아, 그죠? 다른 부서 옮겨야 되잖아. 근데 이제 지금 바이러스가 막 도는 이 시점에 이 사람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제 전산 파트에서 컴퓨터 바이러스를 취급했던 사람인데, 가서 한번 일해볼래? 바이러스인데 V3 넣으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진짜.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수평적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인사배치 신축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이 자리에 비었어요. 이 자리에 비었으면 어떻게 충원해야 되죠? 공무원 내부에서 못 가잖아. 내부에서 못 가잖아. 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럼 어떻게? 외부에서 의사가 가야지. 그죠? 외부에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뭐라 부른다? 개방형, 폐쇄형? 개방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직위분리제는 당연스럽게 뭐예요? 개방형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계급제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잖아요. 폐쇄형 충원이다. 폐쇄형 충원이다. 이렇게 해갖고 양쪽 이제 제도의 이제 특징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 개념인데요. 중요합니다. 이게 직위분리와 계급제를 구분할 때요. 가장 핵심은 여기 다 있습니다. 물론 교재 보면 훨씬 많은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은요. 방금 했던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면요. 그냥 90% 그냥 적고 들어간 거 이게. 그래서 직위분리제적 구조에 따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직위분리제는 장단점이 나올 수 있는데 보다시피요. 여기서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뭐부터 만든다? 공직을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가 필요한지 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충원한 방식이에요. 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충원한 거예요. 방향이 다릅니다. 계급제는 뭐부터 한다? 일단 선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자리 넣는 거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가까이 자리마다 여기는 1명 필요하고 이쪽은 3명 필요하고 여기는 2명 필요하고 여기는 5명이 필요하고 이렇게 자리에 어때요? 정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뭐죠? 정원 관리가 용이하다 이거예요. 직위분리제 자체는 어때요? 정원 관리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합리적.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면 합리적,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리적, 객관적, 정원 관리가 용이하다. 이런 것이 직위분리제를 시행했을 때 장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장점은 왜 필요하냐? 다시 되돌아가면 뭐죠?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 이후에 복잡한 사회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 이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실제 행정의 업무라는 것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아무나 갖고 무조건 집어넣으면 된다 그런 시대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쪽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직설적인 머리 나쁘면 못해요. 이것도 왜냐하면 상대하는 사람이 계층이 사회에 따라 바뀌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무직이 있어요. 그럼 이 세무직에 세무공무원이 있어요. 이 세무공무원은요 이 사람이 담당하는 고객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 납세자일까요? 아니에요. 그죠? 세무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를 상대하지 일반 납세자 그 많은 사람 어떻게 상대해요? 그러니까 세무사를 상대를 해요. 세무사는 어떻게 세금을 적게 낼까에 대해서 빠끔한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를 상대한단 말이에요. 전문가를 상대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업무 지식이 없다.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세무직을 일반적으로 처음 들어가면요 이길 1년 이내는 앞에 프론트에 나가지도 못해요. 뭐 상담을 할 수가 있어야 하지. 뭘 알아야지. 물어도 뭐 한마디로 답변 못 할 건데. 그러면 있죠. 그 흔한 있잖아요. 일반직으로 들어갔어. 일반직으로 들어갔고 맨 앞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고 있어요. 그거만 계속 발급하는데 어깨 변비통이 와갖고 이제 나중에 인대가 막 늘어난다고 하고 하도 뜯다 보면은.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오늘 와갖고 있잖아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거 떼어달라고 그래요. 떼어달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서류를 하나 들고 와서 떼어달라고 그래요. 서류에 보니까 있잖아요. 법원에서 뭐 어쩌고 막 쓰여져 있어. 뭘 알아야 얘기하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보여도. 그러니까 결국 뭐 민법에 한 가장 기본적인 침조의 범위가 뭔지도 법원에서 발부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근거로 이런 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우리가 거저먹기로 다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현재 뭐냐면 전문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법적 지식이 필요해요. 사실은 공무원이 들어가면서 1차적으로 뭐부터 한다? 법적인 개념이 제일 처음에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 법령과 조례입니다. 법령과 조례예요. 조례와 법령의 근거에서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광고물을 단속합니다. 광고물을 단속하면은 하나의 이제 과태료 처분을 내려요. 그럼 이게 법에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광고물 크기는 얼마가 되고 돌출은 얼마가 되고 이거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갖고 교재 잠깐 읽어보고 난 다음에 또 봅시다.
자, 701조. 계급제란 공직을 수행한 사람과 신분이죠. 자, 중요한 게 뭐라고? 사람과 신분. 즉, 뭐죠? 개인입니다. 개인. 동그라미 치시고, 개인의 신분 자격 학력 기준으로 인간정신의 분류체계다. 개인입니다. 그 다음에, 계급제의 특징, 폐쇄형충은 일반 행정과 탄력적 인사운영, 조직 몰입이라고 표현하죠. 결속력이 강해요, 계급제는. 그래서 조직의 몰입도가 높아요. 자, 반면 이제 직위분류제. 자, 다음 페이지. 직무를 중심으로. 직무를 다른 말로 쓰면 일이죠. 직무, 일 중심 분류죠. 일 중심 분류고, 직무가 가지고 있는 곤란도, 난이도, 책임들 기준으로 직류, 직렬로 공직 분류한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특징을 볼게요. 개방형 충원입니다. 또 전문 행정가고요. 배치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와 달리 조직 몰입이 아니라 직무 몰입이라고 되어 있죠. 직무 몰입도가 높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계급제, 직위분류제 분류한 이제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표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지나갔고요. 그 다음 직위분류제를 형성할 때요.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 직위분류제 구성 요소에 속한 것이 5가지가 나와요. 아니 6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꼭 먼저 선행 정리할 게 4가지입니다. 선행 정리할게요. 직군, 직렬, 그죠? 직군, 직렬. 직급직위 이렇게 4가지예요. 자, 가장 큰 단위가 직군이에요. 직군, 군자예요. 무리군자예요.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룹. 그 다음 직위는 가장 작은 단위, 한 사람에게 부여된 걸 직위라고 불러요. 1인에게 부여된 거 포지션이라고 불러요. 포지션. 그 다음에 직급을 클래스라고요. 직렬을 시리즈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때 직위의 집합을 직위의 집합을 직급이라고 부르요. 그 다음 직급의 집합을 직렬이라고 불러요. 직렬의 집합을 직군이라고 불러요. 큰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보고 난 다음에 직류라는 개념은 처음에 정리하지 말고 그냥 건너가요. 직류. 자, 직급의 집합이 직류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직류를 빼놓고 가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4가지를 먼저 기억하세요. 그리고 얘가 조금 좀 어느 정도 내한테 좀 자리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직류라는 개념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직류라는 개념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직급의 집합이 아닙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일반직을 기준 잡습니다. 일반직을 기준 잡고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4개의 직군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공무원 중에 다가 아니고요. 국가공무원을 기준 잡을 땐 일반직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건 뭐 기준? 일반직입니다. 특정직은 별도의 분류 방식을 쓴단 말이에요. 특정직은 예를 들어서 경찰은 경과로 불러요. 경과. 보안이라든가 수사라든가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나눠진 것은 경찰이에요. 군은 병과로 부르거든. 병과. 작전이니 군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건 뭐죠? 일반직을 얘기한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직군, 직렬, 직급, 직위 이렇게 4개를 얘기했고요. 이 파트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표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직위 분류표가 있어요. 직위 분류표에 보면은 위쪽으로 쭉 나간 게요. 자, 직군, 직렬 이렇게 나와 있죠. 직군, 직렬, 직류. 그 다음에 계급 및 등급이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얘기한 이제 단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직군은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행정 직군, 두 번째 기술 직군, 그리고죠 밑에 내가 관리 운영 직군, 그리고 하나 더 보면요 우정 직군, 이렇게 4개 직군으로 되어 있어요. 우정 직군이 바로 빠진 이유는 향후 민영화 또는 우정 공사화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그래서 우정은 현재 별도로 이제 분류하고 있죠. 그 다음에 관리 운영 직군이요 종래 기능직입니다. 예, 과거의 기능직을 관리 운영 직군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 그림은 암기가 아니고 이해를 위해서 넣은 것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행정 직군과 기술 직군의 차이점은요, 행정직은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문과 계열이에요. 그리고 기술 직군은 대부분 다 이과 계열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그러니까 공대 출신이 공무원 되려고 하면은 기술 직군이 바람직해요. 관련성도 좀 높고. 그래서 상대에서 본다면 난 기술직을 상당히 많이 좀 중요하다가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할게요. 기술직이.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을 가면은 전문성이 더 높은 파트예요. 높은 파트 간섭도 덜 받고요. 상대적으로 좀 어깨 힘도 더 주고 들어가요.
괜찮아요, 이쪽 파트가. 그래서 행정직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물론 이제 행정은 공부 안 하겠죠. 빠이빠이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게 난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행정직군을 다시 쪼개니까 뭐 있죠? 이제부터 어때요? 교정직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지죠. 세무직, 교육행정직, 이렇게 나눠지죠. 이걸 뭐라 불러요? 직렬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직렬과 직류는 다 보니까 어때요? 직렬과 직류는 똑같죠? 직렬과 직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만 행정직만 쪼개갖고 여러 가지 직류가 있죠? 그래서 직류란 말은 보조 개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서브 시리즈입니다. 서브 시리즈. 보조적 개념에 불과해요. 따로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보시면은 계급과 직급이 나와 있죠? 계급, 직급이 있는데, 계급, 직급에 보면은 쭉 내려가면서요. 그죠? 계급과 직급에 보시면은 사무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명칭이 다르죠? 주사 명칭이 어때요? 세무행정주사, 이렇게 되겠잖아요. 세무주사, 그죠? 행정주사. 각각 다르죠? 관세주사, 교정, 이런 식으로 다 다르죠? 명칭이. 그래서 직급이란 것은 직렬마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직급은 뭐에 따라 다르다? 직렬별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5급 이상을 올라가면 이게 큰 의미가 없어지죠. 5급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어때요? 직렬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죠. 4급 되면 아예 직렬 개념 자체가 없어지죠. 왜 그럴까요? 이 공무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아래쪽에 가면 업무를 세부화시키지만 조직이 상단에 올라가면 업무가 세부화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의 기관장은 모든 업무를 다 통할하잖아요. 그러니까 직군, 직렬이라는 개념은, 특히 직렬 이하의 개념들은요, 어디에서 의미가 있다? 관리직이 아닌 아래쪽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관리직부터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관리자는 어디부터 얘기하죠? 5급 사무관을 초급 관리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관부터 관리자 개념부터는 이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살짝 이렇게 이해해 놓고 나서 이제 용어를 정리해야지 용어가 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 봐요. 직렬, 직급, 등급이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요, 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보기보다 어려워요, 여기가. 자, 두 가지가 기준점이에요. 직무가 지금 곤란도, 책임도와 종료 성질이라는 기준점이 있어요. 이때 직렬이라 하면, 직급이라 하면, 등급이라 하면 각각 용어적 정의가 달라져요. 자, 직렬이라 하면 직무가 지금 종류와 성질이 유사한 것을 모아서 직렬이라고 정의해요. 반면 곤란도, 난이도, 책임도는요 상이한 것이다. 이 말은 종류와 성질만 보지 곤란도, 책임도는 아예 묻지도 보지도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만 본다? 한 가지만 본다는 얘기예요. 뭐만 본다?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분류한 것을 직렬이라고 부를 뿐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세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세무행정 직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곤란도, 난이도, 책임도라는 이런 건 있겠지만 이건 어때요? 여기서는 지금 보지 않고 이게 전체를 얘기한 겁니다. 전체 세무 직렬이 돼요. 자, 세무 직렬에는 세금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다 토탈한 거예요. 이 안에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안 따지고 일단 세무직 전체를 모아서 세무행정 직렬이 돼요. 그 다음에 직급이라 하면 세무직 안에서 뭐까지 이제 같았을 때, 세무직 안에서 곤란도, 책임도까지 갖게 있을 때, 그럼 이때는 이 중에서 이것만 얘기한 거야. 이거 하나하나를 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뭐죠? 주사 이렇게 되게 하는 거야. 서기 이런 식이에요. 주사, 서기 이런 식. 이건 뭐지? 직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급과 헷갈릴 수 있는데요. 등급은 종료 성질이 상이한 것을 상이하지만 곤란도, 책임도만 유사하면 됩니다. 자, 등급을 정의하는 개념은 바로 뭐였다? 곤란도, 책임도를 기준으로 잡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등급은 직렬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등급은요, 공무원 전체를 무슨 직렬이나 관계없이 토탈이 갖고 등급으로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급을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보수예요. 보수와 연결돼요.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의 등급으로 묶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보수를 주는 사람을 하나 묶어갖고 이게 이제 등급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자, 여기서 보다시피 직급과 등급에서 초기에는 많이 흔들려요. 직급은 어디 직렬마다 같아요, 달라요? 자, 직급이 직렬마다 같은 명칭 써요, 다른 명칭 써요? 다른 명칭 쓰잖아요. 그래서 표 가지고 보자고 했던 거죠. 표는 이해를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렬마다 직급 명칭 다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세무조사가 있고 관세조사가 있고 교육정수조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급은 직렬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등급은 그 개념이 아니고요. 모든 직렬이 토탈해 갖고 하나의 등급으로 분류한 거예요. 1등급, 2등급 하면 어때요? 1등급의 보수가 얼마? 이런 식이에요. 현재 우리는 등급이라는 시스템을 거의 안 쓰고 있어요. 현재 등급을 쓰고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고위공무원단하고 외무직만 등급의 개념을 쓰고 있어요. 나머지는 등급 개념이 없어요. 근데 고위공무원은 등급의 개념은 들어가도 돼요. 왜? 고위공무원 다음에 보지만 1급, 2급, 3급 상당이거든요. 이 자리는 일반 관리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에 얘기할 때는 이게 어때요? 이렇게 나오지. 이게 이렇게 구분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아래쪽에 가서 세부적 구분되는 거지 위에 있는 사람이 무슨 구분이 어디 있어요?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위쪽에는 이게 하나의 등급 시스템으로 묶여져 버려요. 등급은 묶여지지만 아래쪽은요 등급 개념보다는 직급 개념이 더 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 세 가지 직렬, 직급, 등급 세 가지 개념을요 좀 이게 이해하는데 시차가 걸린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좀 노력해 갖고 이걸 이해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본 용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직위분류제 수립 절차가 있습니다. 자, 직위분류제 수립하는 절차는 자, 이 수립 절차는 자, 뭐 분류 담당자 선정 뭐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이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보시면 돼요. 직무 조사가 있어요. 조사.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이 있고 세 번째 직무 평가가 있어요. 이거 하고 나서 직급 명세서 그 다음 정급 이렇게 들어가죠. 직급 명세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정급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평가와 분석입니다. 평가, 분석. 그리고 그 앞에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순서예요. 조사, 분석, 평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조사, 분석, 평가. 그래서 조, 분, 평 이렇게 들어가요. 분, 평. 분석 다음에 평가예요. 분석하고 평가입니다. 평가하고 분석이 아니라 분석 다음에 평가예요. 자, 직위분류제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순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직위분류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자, 10만 명의 공무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10만 명의 공무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뭐죠?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것을 다른 말로 직무, 기술서 작성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직무, 기술서란 말 써요. 기술서란 말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적는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한 의미 없어요. 기술한다, 적는다. description. 그러니까 현재 업무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현재 업무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내가 하는 일은 자, 세무에 관련된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또는 교육 현장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라고 적는 거예요, 이게. 이거 뭐죠? 기술서란 말이에요. 각자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의 단계에서 나온 것이 바로 뭐였다? 여기서 여러분들 직렬, 직급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이 뭐였다? 앞에 종류와 성질, 곤란도 책임도란 말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직무 분석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종류와 성질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종류와 성질. 자, 종류와 성질로 구분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을 뭐라 불렀다? 직군, 직렬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직군, 직렬. 그럼 평가하는 것은 이제
종료 성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업무의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을 평가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것을 직급 또는 등급이라고 부르는 거죠. 직급이나 등급을 결정하고자 할 때 평가한다라고 불러요. 자, 분석과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서 분, 평이에요. 분, 평. 비읍, 피읍. 비읍 다음 피읍. 평. 분석, 평가. 이걸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것이 뭐였다? 종료, 성질, 곤란도, 책임도라는 의미예요. 이걸 이제 잡아야 돼요. 직위분류도가 눈에 안 들어온 거는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들어온 것 뿐이에요. 이제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신입생들이 이제 입학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입학식 하면은 앞에다 몇천 명 아이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냥 막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얘들한테 어때요? 모여라 이렇게 해야죠. 모여라. 어떻게 모여라? 자, 공대 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학생들 모여라. 상경계열에 모여라. 법정계열에 모여라. 이런 식이에요. 이거 뭐야? 종료 성질이잖아. 종료 성질로 먼저 모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뭐였다?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서 다시 어때? 세분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게 뭐야? 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개 방식 중에서 분석과 평가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분석한 게 어려워요? 평가한 게 어려워요? 분석은 종료 성질을 묶은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하는 일이 뭔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게. 하지만 곤란도 책임이라는 건요, 직종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가 더 어렵다고 얘기하지, 전부 다.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밖에서 현장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힘들겠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죠? 사무직 하는 사람들은 현장직, 사무직 보고, 시원한데 뭘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하루에 전화에 100통씩 한 받아봐요. 그것도 막 얻어먹고 가면서, 스트레스가 끝까지 올라갔다고요? 차라리 그냥 밖에 뛰는 게 낫지. 그러니까 어느 게 쉽다 어렵다는 걸 평가하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바로 직위분류제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 있다? 직무급이라고 불러요. 직무급. 직무급이 뭐였어? 같은 정도의 업무에 같은 보수를 주는 기준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평가의 방법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다시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직무평가의 방법에 4가지가 나옵니다.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직무평가의 방법 4가지.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그다음 4가지입니다. 자, 평가한 방법입니다. 지금 평가한 방법으로서 4가지 보고 있어요. 그럼 이때 서열법과 분류법이란 것은 수치와 계량화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에요. 계량화하지 않고 하는 거에서 비계량적 방법이라고 불러요. 반면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은 계량화하는 방법이에요. 계량한다는 말은 수치화해서 한다. 이게 수치화한다. 그래서 계량화, 비계량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열법과 요소비교법이라는 것과 분류법과 점수법은요, 약간 다른 기준을 사용해요. 서열법과 요소비교법은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서열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서수하고 기수할 때처럼 서수, 퍼스트, 세컨드 서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직위와 직위를 직접 비교를 통해서 자, 순서를 매기는 것을 서열법이라고 불러요. 요소비교법도 비슷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가장 이제 쉽게 예를 들었을 때, 운동장에 10명의 아이들을 줄을 세웁니다. 줄을 세운 방법은 수치, 키를 재지 않고도 하나와 하나씩, 2명, 2명씩, 2명과 2명씩 짝을 지어갖고 비교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죠. 비교를 통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직접 비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평가이다, 상대평가이다? 비교를 통해서 하니까 상대평가가 되는 거예요. 상대평가가 되는데 얘는 비교를 통해서 하니까 이렇게 하기가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소규모일 때 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만약에 이게 10명이 아니고요. 1000명을 있잖아요. 줄을 세우는데 하나하나씩 비교해서 하면요.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따라서 이건 어디에만 사용한다? 소규모 조직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규모가 컸을 때는 어떻게 하죠? 분류법과 점수법을 써요. 여기는 뭐냐면 기준표를 가지고 하는 방법, 기준표. 기준표를 두 개 다 가지고 하는 법. 그래서 기준표를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평가라고 불러요. 절대평가. 기준표의 명칭이 달라요. 등급 기준표냐, 등급 기준표냐, 직무평가 기준표냐 라는 명칭은 달라요. 그래서 등급 기준표, 직무평가 기준표 이렇게 명칭은 다르지만 이렇게 기준표를 가지고 쓴 것을 이제 여기서 분류법, 점수법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행정조직은 상대적으로 계량화가 용이하다, 용이하지 못하다. 행정이 하는 업무를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행정은 주로 어떤 걸 쓴다? 분류법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사기업은 상대적 계량화가 가능한 파트가 많다. 그래서 사기업은 뭐죠? 점수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갖고요. 네 가지 직무평가의 방법이 있어요. 자, 얘도 암기해야 되겠지, 그죠? 일단 순서를 얘기할 때 앞에 걸 먼저 이해하고 얘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지금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해야 돼요. 그러나 나중에 해도 돼요. 순서를 얘기할 때는 나중에 해도 되고. 그러면 그 전에 뭐야? 조사 분석 평가 있잖아. 이건 어때요? 지금 기억해야 돼요. 지금 기억해야 돼요. 왜? 앞으로 계속 써야 되니까. 그래서 분평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다시 그 앞에 뭐가 있다? 직군, 직렬, 직급, 직위란 네 가지가 나왔어요. 이거 지금 기억해야 돼요. 지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억해서 네 가지 있다. 네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직렬, 직급, 등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어요. 여기까지였고, 그죠? 그럼 다시 되돌아가면 뭐였죠? 계급자, 직위불제는 무엇을 기준한 것이다? 사람과 신분, 직무를 중심한 것이다. 이거거든요. 산업의 특징 전문성이단 말이에요. 전문행정과 중심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건 그냥 있죠. 논리추론 이어지면 돼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가 이제 직위분류제 이런 파트에서 꼭 봐야 될 내용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 나서 직위분류제의 뭐 장점, 단점이 있어요. 장점, 단점이 있는데 709쪽. 자, 직위분류제 장점, 단점. 장점이 뭐냐? 직무 흡수를 용이하다. 그죠? 그리고 직위분류제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공정한 인사가 된단 말이에요. 인상적인 공정성,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공정성, 객관성이 높아지고요. 외부인재 등록이 용이하다. 이건 개방적인 장점이죠. 그리고 행정 전문화가 촉진되고 정원관리가 용이하고 이거 앞에 봤잖아요. 정원관리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직위분류제의 단점. 일반 행정가 확보가 어렵다. 그렇죠. 인사배치 신축성이 없다. 행정의 안정성이 저해된다. 이런 것이 이제 장단점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고 나서 현행 우리나라의 있잖아요. 직위분류제는 계급제가 기반이고 여기에 직위분류제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갖고 우리 공직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갈 내용이 바로 뭐였다? 한국인사행정제도에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제도 및 앞의 내용의 응용입니다. 이제 응용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1편이 끝이 나요. 1장이. 예, 잠시 후에 합시다.